지금부터 정책 지식 포럼 제99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지식센터를 맡아온 홍준영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1000회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직전 해기 때문에 정책지식 포럼의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제목이 부제가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을 향하여 그랬는데 지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이 과학 기술과 증거에 기반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아직도 계속 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이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그 필요성이 부각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학적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가? 정책 지식 포럼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행정대학원의 5분의 그 뛰어난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는 다들 알려졌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동욱 교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또 행정대학원 행정학,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정책학 박사를 하셨고, 키스티라고 아시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행정대학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정부 조직 설계라든지 또 정보통신 분야에서 아주 뚜렷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스마트 지능 정보 시대 혁신을 위한 정책,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준기 교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욱 교수는 제가 비대면으로 접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하는 장면이 따로 나오지 않아, 인사할 기회가 따로 없었는데 김준기 교수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영국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에서 경제학을 하셨고,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학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 또 행정대학원 원장,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셨고, 정책 사례 연구, 정보와 NGO, 또 공기업 정책론, 이런 책과 논문들을 쓰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순애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석사를 하셨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앤아버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과관리센터 소장을 하고 계시고, 경력개발센터 소장, 또 한국정책지식센터 소장, 많은 보직들을 했습니다. 한국 행정의 역사적 분석, 대한민국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또 공공부문의 성과 측정과 관리, 퍼블릭 매니지먼트 인 코리아,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습니다. 다음에는 권혁주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석사를 하셨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BK21 관리사업단장도 하시고 쭉 경력을 전개해 오시다가 우리 학교로 옮기셔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 운영, 또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학,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행정, 여러 가지 영문, 국문 논문과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다음에는 금연섭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연섭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석사를 하셨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서 정책학 석사,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주요 외국의 조명한 연구기관에서 리서치를 하셨고, 이론 기반 평가, theory based evaluation, 이론적 재조명, 또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 신뢰, 소득 격차와 소득 변화, 특히 이제 불평등 연구를 많이 하셨던 걸로 봐요. 최근에는 많은 그 저서와 논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관계로 토론자와 그 진행자 모두가, 여기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그 포럼을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15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운드 테이블 한 분당 약 10분 내외를 할당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래 왔고요. 또 다른 질문도 들어오고 또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임동욱 교수께서 발제적 토론입니다. 발제적 토론인데 지금 비대면으로 접속하고 계시니까 비대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대 정책지식센터가 개최하고 있는 정책인 지식 포럼이 다음에 이제 1000회를 맞이하는 거, 다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자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우리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는 작아지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서 국회나 지방의회와 정당의 관여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누렸던 이 집행부 공직자들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하고 집행하는 영역은 분명히 아주 급속도로 그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요구나 또는 어떤 명령적인 어떤 지시, 그리고 여론의 압력 같은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일관되지 않고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또 이 정치권의 목소리나 여론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려져 가지고 절충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행자의 그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어 가지고 법령이나 상관 지시에 따르되 정말 형식적으로 따르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내지는 수동적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복지부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집행부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뭐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증거 기반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치권이나 또는 이 기관의 장 또는 뭐 청와대 이런 데로부터 좀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좀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공직자의 의견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일정 부분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면 상당히 이전에 결정했거나 집행했던 사안에 대해서 감사나 또는 뭐 심지어 사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폈다면 여기에도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정책지식센터 그리고 정책인지신 포럼의
출범의 목적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합리성을 높이는데 거기에 그 필요한 다양한 관점이나 또는 관련되는 사례나 자료를 우리가 만들거나 수집하거나 그것을 유통 확산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그들 산하에 정책 연구기관 싱크탱크를 두고 있거나 또는 여러 산하기관의 연구부서를 통해서 그에 관련되는 지식이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지식센터가 출범한 2001년 12월 때는 지방정부가 민선단체장 95년에 시행됐지만 제대로 이런 정책 지식이나 정책 자료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각 지방정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가 초기에 이런 지방정부의 리더십이라든지 혁신이나 또는 그 민원 서비스 개선이나 주민 참여에 대해서 다양한 국내의 사례들을 모으고 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적절한 우리의 포지셔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각 시도는 다 정책연구원들을 두고 있고 지방정부 중에서도 100만 이상의 도시인 수원이나 고양, 용인, 창원 같은 경우도 시정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식센터가 이 서비스를 할 대상이었던 주요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지식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에 따라서 우리 정책지식센터는 지방보다는 좀 더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정책 어젠다에 집중하게 된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책지식센터가 설립 취지를 살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의 역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중앙정부나 또 국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상주 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우리 정책지식센터가 이 양가 질면에서 그들과 경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방향이나 영역은 어딘가? 그거는 정부나 국회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또 어떤 관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소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나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기후변화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기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후위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인수공통 전염병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자연 환경이 이 공존하는 원헬스 개념이라든지 또는 탄소 치료 경제, 우주 개발 또는 초국가 연합이나 뭐 세계 정부 같은 것 이런 주제는 상당히 좀 이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다양한 관점 이런 데 대한 또 이런 데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전망 자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집해서 좀 유통을 하면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초기의 정책지식 포럼은 특정 그 우리가 제기한 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나 좀 이견적 토론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그것을 외부에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제하고 두 분 정도가 토론하는데 이게 꼭 뭐 찬반이나 서로 다른 의견이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안되는 과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 같은 경우는 이념적인 그런 또는 정견적 관점에서는 많이 제시가 되는데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증거 기반을 가지고 이 반대나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엔 지식 포럼이 그러한 좀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한 반대 의견이나 또는 다른 의견 또는 다양한 관점 이런 거를 제공해주면 정부가 한 번 더 다시 좀 반대와 이견이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책을 리뷰하고 좀 수정 보완하거나 또는 연기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정책의 결정된 방향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 성찰을 해서 정책적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우리 정책의 지식 포럼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원 교수님들은 제법 비교적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럼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데 비해서 예를 들면 뭐 사회대나 환경대학원이나 국제대학원이나 또는 뭐 공과대학이나 이런 서울대학교 교원이 참여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비중이나 강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 주제를 결정하거나 또는 이 발제자 선정이나 토론자 선정에 있어서도 행정대학은 아닌 다른 서울대 타 단과대학이나 단과대학원 교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포럼의 주제의 다양성이나 토론의 전문성과 깊이를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회대, 또 경영대, 또 국제대학원, 의대, 공대 거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자신의 그 관련된 정책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공개 포럼이나 또는 그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인 지식 포럼이 어쨌거나 이런 정책 포럼으로서는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그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대학 안에서 우리가 마탱이다. 마탱이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단과대학 포럼하고도 협력도 하고 하면서도 우리대로의 어떤 그 차별성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좋은 그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정책지식센터의 어떤 그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향, 에카데미칼하면서도 또 좀 더 넓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태클해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김준기 교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저희가 999번째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1000번째 포럼이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1000번째 이 기획 포럼을 주재하고 계신 분이 방금 이제 사회를 보고 계신 홍준영 교수님이신데 자료를 보니까 2001년에 처음 이 포럼이 출범을 할 때 그리고 지식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초대 소장이 홍준영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 이제 1000번째를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참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000번째 포럼이 열리는데 제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한 발제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럼이 운영되는 형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개별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포럼을 이제 전체적으로 발제와 사회자 그리고 토론자를 이렇게 오거나이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턴키로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 10여 번 정도 한 거 보니까
1000번 과정에서 제 역할은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이 이제 이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 과정, 의사 결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런 정책한 연구에서 어떠한 임팩트를 줬는지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논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증거 기반적인 접근 방식이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예산 과정론, 예산의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잘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로 써와서 이제 송구스러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증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EPBM이라고 그러죠. EPBM은 사실은 되게 모호하고 또 aspirational한, 그러니까 희망 고문적인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책학 연구에 대한 되게 심오한 도전으로도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정책학 연구에서 의사 결정자들은 여태까지 증거 기반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도 않고 그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그런 증거 기반적인 접근이 부재하거나 부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의 이제 출발점을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의 큰 학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나이브한 EPBM, 모든 의사결정이 확실한 확실한 증거 기반, 과학적인 근거 기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돼야 되고, 이 증거와 결정 관행은 명확하고 정말 확실한 그런 링크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약간 나이브한 학설의 한 축인 것 같고요. 다른 축은 조금 더 현실적인 거죠. 뭐냐면은 과학적인 의사 결정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 결정 과정하고는 되게 무관할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인들이 재선을 앞두고 있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정치적 과정에서 정쟁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한 증거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런 접근 방식이죠. 물론 이건 이 두 학설은 되게 익스트림하기 때문에 연구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증거 기반의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EPBM의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책학 연구는 두 가지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의사 결정자의 사이콜로지, 이 심리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도움이 된다. 근데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환경적인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위켓 프로블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듯이 불확실성이 아주 심오하고요. 불확실성이 심오하다는 것은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호한 개념들, 우리가 정의를 이런 정책적 이슈를 정의하고 이것을 확실히 풀어내는 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복잡한 이슈들은 사실은 모호한 개념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도만 하더라도, 또는 저출산 문제를 얘기할 때 한 가지만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있을까? 이거 복합적인 위키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모호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액터들 간의 심오한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증거라는 것들이 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이 복잡해지고 정치적인 팩터들이
크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관료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는 개념 이슈 중에 하나가 여의도 국회만 없으면은 참 해먹을 만한데 좀 표현이 과했습니다. 정말 견딜만 한데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정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이 변수들을 많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정책학 연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액터들, 정책 환경, 또 제도, 그게 뭐 룰이든지 간에 규범이든지 간에 또 아이디어든지 간에 네트워크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증거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이러한 개념적인 요소와 상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은 증거 기반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 거시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매우 모호한 접근을 하고 있고 매우 희망 고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례를 든다면은 우리가 정책 확산에 대한 폴리시 디퓨전에 대한 연구를 볼 때 또는 요새 유행을 한때는 했었던 네트워크 연구에서 advocacy correlation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갑자기 뭐가 변수가 생겨서 새로운 개념이 이게 이제 어떤 정책의 창이 열리고 막 이렇게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 나이브한 이 EPBM 이게 즉 증거와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모두 결정이 돼야 되고 그 링크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이제 실증적인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학 연구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수정된 모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개념을 포함한 이게 바운디드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미티드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제한된 수정된 EPBM 모형이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으면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과연 버제팅, 예산 과정론에서의 증거 기반의 접근 방식이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주느냐 봤을 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와 유사합니다. 예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들이 항상 관점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품목별 예산주의를 갔다가 성과주의로 갔다가 PPBS 그 기획 예산주의라고 하죠. 또 영기준 예산, 또 다시 새롭게 성과 관리주의, 또 목표 관리제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을 둘러싼 이론의 발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 보면 증거 기반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성과주의라는 것은 업무 단위량 곱하기 단위 비용을 곱하려는 되게 계량적이고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적인 것도 최근에서의 이런 성과주의 또는 목표 관리제들도 그렇습니다. 계량적이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할당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론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PBM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 아닌가. 경제학적으로는 되게 규범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정치 행정적인 관점에서의 예산론이라는 것은 되게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정치적인 과정에 대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인 합리성에 관한 것이지 이 PBM하고는 조금 더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공공선택론적인 접근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인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 PBM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테이블은 건너뛰고요. 한번
정리를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증거 기반적인 접근,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분야에서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부처별 성과 계획서를 낸다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 코스트 앤 베네핏 관점이죠.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서 5년짜리 중기 계획을 짜서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 디지털 예산 시스템도 얘기했죠. 예비 타당성 조사. 근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환류돼서 증거 기반의 예산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은 되게 미미하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결정 과정에서 보면 결산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저 결산제도라는 것은 되게 증거 기반을 하기 위한 아주 최종적이면서 합리적인 환류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예산 배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결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EPBM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추경.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런 코로나의 특수성 때문에 4번의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만이 예외가 아니라 여태까지 해방 이후 1948년 이후 추경을 우리가 무려 한 104번 정도 했습니다. 거의 매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추경이 이런 한계를 나타나요. 왜? 추경은 그런 검토나 이 증거 기반의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긴박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가 이제 협소한 그런 예산 과정론 관점에서 사례를 드렸지만은 조금 더 수정되고 보완되는 개념에서의 이 PBM 증거 기반의 어떤 결정론에 대한 이론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PBM이라는 EBPM 아니에요? EBPM과 이제 정책학적인 그 정책 과정 EBPM이죠. 네. 정책학에서 이제 여기까지 쌓아온 그 성과, 정책 과정과 집행에 대한 그 설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재밌게 풀이해 주셨고 또 예산 정책처장을 했던 경험을 살리셔서 실제 예산 과정에서 결산 같은 것이 어떻게 EBPM하고 연결이 되는지 하는 것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더라 하고 설명하는 문제하고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저스티피케이션을 잘 설득력 있게 과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EBPM을 주장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순애 교수님, 지금 현재 행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박순애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말수령 화면 나오나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오라고 해서 와서 그냥 한 명의 토론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가장 달변이시고 글을 잘 쓰시는 4분이 제 양쪽으로 있고 제가 중간에 꼭 끼어서 야, 이거 무슨 말을 해도 오늘 제대로 회복이 안 되구나. 그리고 오늘 또 김준기 교수님 굉장히 겸손하게 또 학문적 발표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이걸 뭘 하고 왔나. 굉장히 조금 어설픈 내용들이라서 가급적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오늘 아침에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오라고 해서 천회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행정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행정대학원의 시작은 정책지식센터와 같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도 이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거의 6개월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김병석 교수님이 소장이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도제식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김병조 교수님, 이진수 교수님, 나종민 교수님 계속 여기 오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제가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저 세 분의 또 이 신진 교수님들이 배워서 아마 2000회가 될 때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지식센터와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살펴봤더니 제 첫 번째 저서도 사실은 2004년도에 김병석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책을 모아서 썼던 게 지속 가능한 사회 이야기예요. 아무도 안 읽고 아무도 사지 않았지만 저의 첫 번째 책이 이 지식센터를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정책지식센터 소장할 때 처음 만들어냈던 책이 공기업개혁이라는 책을 우리 아무 역할도 안 하셨다고 하시는 김준기 교수님하고 공조로 냈었고요. 여기 목록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전별 박사님 목록에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이 한국사회 부패 진단과 처방이라는 책도 김병석 교수님 소장 때 같이 냈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참 좋았던 책들,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책들이 결국은 지식센터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생각에서 저를 만들어주고 성장시켜 주었던 어떤 센터의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 패러다임을 보면 2003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을 하는데 저 사이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2010년의 분기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센터가 막 성장을 해오면서 자기의 모습을 갖췄던 시기가 2010년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세 분의 원장님이 이제 제 머릿속으로 스쳐가면서 그때 이제 김병석 원장님, 김준기 원장님, 우리 김동욱 원장님 세 분이 계실 때 센터가 굉장히 조금 뭔가가 변화하면서 커지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아쉬워서 조금 이거 그때 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은 김동욱 원장님 때 우리한테 막 여러 가지 좀 모습을 유튜브도 하고 이런 그 지식 확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조금 소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귀찮아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빼면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그 사업을 했었으면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로 조회수로 100만 뷰, 200만 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찍고 나면 뷰가 몇 개 나오냐? 참석자는 얼마냐? 15명, 20명, 다운로드 얼마? 근데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을 할 때도 사실은 다운로드나 그런 것들이 성과 지표였기 때문에 상당히 횟수나 그런 것들이 높았는데, 갑자기 우리는 동일하게 하는데 뭔가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객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환경이 변화한 거예요.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라는 게 지금 저 2010년을 넣으면 그 2010년 이전과 이후에 정책지식센터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래도 노블한 센터이면서 다운로드 접속도 많았던 센터였는데, 지금은 노블하다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접속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체인지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증거기반 정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도 어색하고 에비던스란 말도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모아놨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렐러번트한 단어일까 싶은데 모든 정책학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오늘 주제가 증거기반 정책이니까 이 얘기를 하지만 저 안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보고 싶은 것은 실용적 전문적 경험, 정치적 노하우 등을 개념으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책지식센터가 현재로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정보업무평가 지원센터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생겼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석학들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 들어가 계신 행정학자 분이셨어요.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페이퍼를 내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할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우리가 내놓는 정책적 제언들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눈과 귀에는 렐러번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책지식센터를 왜 만들었을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증거 기반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증거 기반의 정책이 우리가 내놓는 제안이 정책 현장에서 잘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랐는데, 지금
수많은 행정학자한테 공무원들이 돌아오는 얘기는 아니면 공무원과 우리의 감각은 별로 쓸모없어. 예전에 윌답스키가 자신의 책에서 사례로 유명한 사례를 내놨던 게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일자리 창출은 30개도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부터 5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똑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지식센터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사실은 빅데이터면 우리가 과학적 노하우, 분석기법, 정교한 분석기법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렐러번스를 아니면 정책과 우리 학자의 갭을 좁히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향해가야 될 점이 우리 정책지식센터가 지향해야 할 점은 정책의 렐러번스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다음에 공무원의 시각에서 필요한 뭔가를 좀 창출해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은 사실은 포럼을 통해 생산된 지식, 뭐 이거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질 때의 목표였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생산보다는 많이 있는 지식들을 모아서 우리가 확산을 시켜준다는 게 첫 번째였고,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지식도 생산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질 때 목표, 확산시키자라는 목표는 이제는 패러다임이 변해서 지금은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홍수 속에서 보석이 뭔지를 가려내서 전달해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구글 검색을 하면 구글 스칼라 검색을 하든 아니면 도서관 검색을 하든 같은 키워드로 쳤을 때 기본적으로 구글 아래쪽에 갈리는 게 보통은 우리가 늘상 치는 키워드는 100가지가 나옵니다. 100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한 세트로 보면 보통 한 키워드에 10,000개 이상의 정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10,000개 이상의 정보 중에서 지금 가장 relevant하고 가장 고퀄리티의 정보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확산을 시킨다고 할 때 그 고퀄리티 정보를 찾아내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좋은 지식을 생산을 할 것인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멀리 보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우리가 2006년, 7년에 그 시민인식도 조사, 공무원 인식도 조사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패널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호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그런 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월드 밸류 서베이에 버금가는 그런 좀 장기 지식 축적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발전 방안을 이미 조금씩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정책지식센터의 비전 및 목표가 조금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예전에 첫 번째 만들어질 때가 확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고퀄리티의 정보를 선정하고 그걸 확산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싱크탱크로서의 relevance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이 될 것 같고 세 번째까지 아울러져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장을 할 때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금요 토크였어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금요일에 퇴근하면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시간 끝나고 나면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속 얘기도 듣고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서 금요일 밤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장 끝나면서 끝났는데 사실은 요즘 공무원들은 자기 얘기하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렐러번스 있는 정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든지 그분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지식이 생산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하나는 정보지식연구소가 지금 저희가 세종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지식센터와 병행으로 굉장히 많은 전문적인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현석 교수님이 소장님 하실 때 우리 센터들이 같이 모여서 정책지식센터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얘기를 좀 꺼내자. 우리 같이 연구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좀 접점을 잡아보자라고 하셨고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에 대한 자산, 그리고 영역에 대한 자산들이 정책지식센터라는 어떤 확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생산도 하고 확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제는 준비만 하지 말고
드디어 이제 스타팅을 할 타임이다.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목소리를 낼 타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강호 원장님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임기 내에 제가 패러다임 4라고 해서 드디어 우리가 천회 때 얘기했던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라는 포럼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든 그 취지에 아주 잘 부합되는 발표를 주셨는데 아마 정광호 원장한테는 상당히 그 큰 부담을 지우시는 그런 또 과제를 던져주시는 그런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계속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입니다. 그 시절이 잘 지나가서 어느새 우리 정책지식포럼이 1000회가 됐고 이렇게 기념하는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 그동안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행정대학원 일원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또 이렇게 보람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2000회가 됐을 때는 또 더 좋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식센터 행정대학원에 대해서 발전 방안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증거 기반 정책을 향하여라는 그 부제를 보고 1000회를 기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해서 우리 정책학에 대한 인식론적인 그런 관점, 또 두 가지 경쟁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이 두 가지 경쟁적인 관점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정책을 연구하고 또 앞으로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구체적인 컨셉트로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책학에 대한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으로서의 정책, 또 과학으로서의 정책학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흐름이고 이 실제 현대 정책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과학으로서의 정책으로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정부의 집권 세력이나 정책 결정자가 직관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정책을 운영해서는 이제는 현대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정책학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도 여전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되는 증거 중심의 공공정책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인식론의 한 분야이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더 이제 축적이 되면서 점점 더 이 과학으로서의 정책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또 우리 그 정부 정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과학으로서의 정책, 또 증거 기반으로서의 정책 결정, 집행 이런 것의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하나 여기서 이제 경쟁적인 어떤 인식론으로서 공공정책을 과학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설득으로서 이해한다 하는 이런 그 인식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와 이 요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이해가 하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쪽이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정보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설득과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론도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민주주의의 발전. 그래서 과거에 정부 주도의 그런 공공정책이 점점점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득과 타협이 더욱 중요해지고, 또 하나는 이런 설득과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동의와 또 동의의 기초에서 수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서의 정책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또 새로운 정책 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득으로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설득을 통해서 무언가 합의와 협상을 도출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정책에 관련된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또 그런 문제를 인식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으로서의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과연 이 과학으로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공공정책을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득해야 되고 타협해야 하는 이런 인식론이 존재하는데 이게 과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의 주장들을 보면은 결국은 과학적 분석보다는 정책은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정책 현실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또 과학적인 정보라는 것이 충분한 결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설득과 신념에 의한 정책,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으로 인해서 과학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신념이나 믿음, 설득에 의한 정책의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근거 기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최근에 우리 사회의 경험에 이런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1차적인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과학으로서의 분석을 하지만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설득으로서의 공공정책, 그것 과학에 기반한 설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 타협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2차적인 필요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개가 다 여전히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자들이 특히 이제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정책에 있어서 어떤 쟁점은 특별히 과학적 분석을 요구하는 쟁점도 있고 어떤 정책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타협을 요구하거나 흥정을 요구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정책은 가치관, 세계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건 과학으로서나 흥정으로서 얘기가 될 수가 없고 믿음으로서, 그리고 그런 믿음은 사실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이에 대한 그런 공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다. 그래서 정책의 성격이 무엇이냐, 즉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뭐 핵 폐기물 저장고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위에 예를 들면 설득도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련에 있어서 햇볕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가치관에 의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으로서의 정책과
설득으로서의 정책이 어떤 둘 다 필요 조건이지만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보면 정책 문제라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다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세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혼합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과학으로서의 접근,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정책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때로는 흥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다름과 또 정보가 이렇게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인식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그런 컨비네이션을 맞춰가는 것이 정책 효과나 정책 성공에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또 우리가 많은 기회가 있어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거 기반성의 그 다차원적 상대성이랄까요? 설득으로서의 정책도 있고 또 일종의 그 가치관의 표출로서의 정책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딱딱한 증거 기반성으로 다 그 포괄될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중요시되고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AI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이 증거 기반성의 그 의미도 훨씬 더 그 심화되고 또 충실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데이터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이게 꼭 설득력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 아주 어려운 문제, wicked problems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하는 그 난제들, 아주 고약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중적인 그런 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대중적인 의사결정, 소위 informed decision making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과정들이 이 증거 기반성이 아니겠는가. 또 그 과정에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금연섭 교수께서 이제 정책 지식 포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신 이해관계라고 관심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서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금연섭입니다. 제가 정책 지식 포럼에 제가 여기 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 출석을 했으니까 벌써 이렇게 천회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축하도 드리고 또 자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특집에서는 약간 좀 우리 전임 원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지식센터에서 주최하는 정책지식 포럼에 대한 어떤 약간 회고적인 내용들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이제 해주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부제가 붙었더라고요. 증거 기반 정책을 향하여 그 얘기는 이 정책지식 포럼에서의 앞으로의 어떤 천회 이후에 나아갈 지향할 어떤 점들을 한번 이렇게 제안하신 거 아닌가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뭐 좀 더 우리가 그동안은 또 쭉 얘기를 해왔지만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실체적인 모습을 띌 수 있는데 이 정책 지식 포럼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는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지향점으로 삼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새로운 것이냐 생각해 보게 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그 언더라잉에 있는 로직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죠. 찰스 메리엄이 1930년대 사회과학 협의회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어서 소셜 사이언스 카운슬을 처음 만들어서 미국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여를 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거 그때부터 있었고
60년대 라스웰이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한 뭐 하버드에서 케네디 스쿨이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에 있어서의 뭔가 과학화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일환이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더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에 투입이 되었으면, 그죠?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난 한 80여 년간의 어떤 사회과학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나름 문은 열렸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서로 느끼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서의 어떤 근거라고 한다면, 과학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근거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이론적인 얘기가 더 훨씬 많았겠죠. 논리. 반면에 최근에서의 어떤 근거라고 한다면 조금은 실증적인 자료를 백업받는 그런 근거를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도 다 이해를 하지만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프레임 하에서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라서 이게 이론이 즉 실증이 이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의 실증이라고 하는 좀 누적적인 개념으로서 과거와는 조금은 더 퀄리티가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 또는 정부의 형성이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뭔가 좀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뭐 그런 것이 이 논의의 어떤 밑에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80여 년간의 어떤 학계와 사회과학계 특히 그다음에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뭐가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뭐가 잘 안 될까? 왜 또 이 얘기가 80년대 이후에 또 다시 또 재등장을 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 관계가 결국 순탄하지 않다는 뜻인데 그 관계가 순탄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학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쪽에서 가진 어떤 제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창출된 지식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잘 모르고 서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약간 좀 무책임하고 파편적이고 학문 분야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맥락에 절연된 지식을 갖다 써라는 식으로 좀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쓰는 사람도 저 지식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이것이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즉 어떤 가정과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나온 결론만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그 되게 선택적인 활용이죠. 그죠?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갭이 쓰는 사람도 생각보다 그걸 어플라이 해봤자 큰 효과가 없더라.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써먹지 않더라. 뭐 이런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친구가 유럽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할 때 그때 나왔던 그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학계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를 갖다 쓰라는 식으로 던져주기만 하고 막상 이 사회는 일종의 정부도 포함됩니다. 그쪽에서는 받아가 쓰긴 쓰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큰 긴 흐름 속에서의 어떤 파편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이러니까 이게 항상 그 지식과 정책이라고 하는 갭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고 그럼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큰 원인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양계, 즉 학계와 정부 또는 학계와 사회 또는 사회와 정부겠죠. 그 가운데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 그게 무엇일까? 그 서로가 서로를 에 대한 이해의 어떤 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이지 않나. 지금까지의 그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연구가 많은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선택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 정부에서는 정말 쓸 어떤 지식을 좀 원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활동이 서로의 어떤 지향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또는 자신이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제약 하에서의 그죠? 활용과 제공, 지식의 제공과 지식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벽,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원인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벽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 지식 포럼과 같은 이런 포럼이라고 하는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소통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나름대로 그동안 참 수고도 했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뭔가 더 잘해볼 수 있고 또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책 지식 포럼인데 특히 후자 앞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도 특히 이것이 주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포럼 형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경향성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현안이 되는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페이 어텐션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정책, 우리 간과했던 정책, 또는 과거에는 했는데 과거에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크게 페이 어텐션 하지 않았던 정책, 즉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정책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축적이 되어야만이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 현안 이슈뿐만 아니라 그 정책 과거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책 사례들에 대한 맥락과 사건의 어떤 개요와 그 사건에 대한 인발부되는 이해관계자와 그것이 진행됐던 과정들에 대한 그죠? 간접적으로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준표 선생님께서 아마 이렇게 정책과 관련된 것을 지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 DB도 있고 그 DB가 개량화된 DB도 있고 아니면 어떤 텍스트로에서의 DB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이렇게 디지털 DB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노력에 배가해서 더 노력을 한다면 향후에는 굉장히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밸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대학에 특히 서울대학에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정책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러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대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공공 서비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999회 정책지식 포럼을 이제 구상하면서 했던 생각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포워드 루킹하는 그런 이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실직고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01년에 제가 그 머릿속에 담았던 구상은 아주 튼실한 그러니까 신뢰성 있고 파워풀한 유용한 그런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그 초기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미국에서 연방 수준에서 많은 환경 정책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로 삼아가지고 했던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많은 정책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꼭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데 우리 정책지식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는 없어요.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책 DB 또는 정책 수단, 정책 도구 DB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같은 데서 파인이라는 정책 수단 DB를 제공하고 있고 2017년에 그걸 모아서 이제 앤솔로지를 냈는데 뭐 한 3,200개 모든 회원국들과 관련국들의 정책 경험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분야별로 3,200개 이상의 정책 단위 정책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 연구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정책지식 포럼, 정책지식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연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파인이라고 Policy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2017년에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 정책지식 포럼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책지식 포럼은 포럼이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 또 데이터들 또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 정책이냐 하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사실은 조금 더 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정책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 한국 정책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정책센터에서 그런 정책 데이터베이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실직고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다 기록이 돼서 아카이브가 돼가지고 이제 정책지식센터 다음 단계 1000회 이후 단계의 자양분으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되는 시점이라서 우리 정광호 원장님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간략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예, 오늘도 저기 홍준영 교수님도 정책지식 프로그램 천회 준비 기획하시고 또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선생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럼 저희 이제 천회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지식센터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이제 저희 지식 포럼뿐만이 아니라 조금 지식센터에서 한 사업을 약간 우리 거기 위키 모델 형식으로 해서 조금 자기 진화 형식으로 조금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방식으로 조금 하여튼 이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포럼뿐만 아니라 지식센터 약간 팔러시 플랫폼 같은 걸 조금 만들어 가지고 저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 지방 정부 공공기관만 이야기했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정책 현장의 일종의 그래스루트 차원에서 정책 이야기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는 팔러시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여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하는 약간 학술 차원에서 아까 에비던스 베이스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정교하게 각종 그 현안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미래를 저희가 계속 보기 때문에 중장기 일종의 그 미래 어젠다를 정책학적인 일종의 그 상상력을 좀 저희가 발휘해서 다른 이제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다른 또 연구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행정대학원 차원에서 일종의 미래의 어떤 그런 정책 상상력을 좀 제공해주는 그런 원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포럼 이야기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8개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BK도 있지만 팔러시 랩을 뭔가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각종 정책 실험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 여기는 이제 팔러시 랩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과학적인 접근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그 정치 이야기 또 현장 여러 가지 아비규환이잖아요. 정책 현장에 가면은 그런 걸 좀 모아가지고 뭔가 조금 정리하고 조금 유용하고 좀 이걸 가지고 이제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의 어떤 정책 상상력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서 조금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아마 박순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 금요 토크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이게 그걸 저희가 중단했는지 참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약간 탑다운 방식의 지편적 포럼 같은 걸 했는데 약간 현장에서 약간 조금 중간에서 혹은 현장 아래에서 올라 이런 부분을 좀 아울러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회학에서는 사회 구성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정책학에서도 약간 구성주의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권영주 선생님 잘 발표하신 것처럼 그 사이언스와 여러 가지 그 현장의 가치와
뭐 이런 그다음에 정치적 어떤 설득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울려져 가지고 이 정책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저희 지식센터 포럼하고 정책지식센터 여러 가지 운영 이런 걸 좀 선생님들과 고민을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로 우리 세 교수님들 뭐 혹시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게 있나요? 예,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정광훈 원장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행사를 이렇게 3부작으로 나눠서 한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대학원 구성원들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학생들도 좀 많이 그 인발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팔리시 플랫폼 얘기도 나오고 팔리시 랩 얘기도 나왔는데 이 정책지식 포럼을 그런 식으로 조금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비전을 가지고 또 파이낸셜 서포트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조직 인력상으로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우리가 거의 지금 찾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다음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00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1000개의 지혜, 전환기 국가과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반성과 과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인트로버트된 그런 반성이나 그 비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는 한국 정부의 정책 경쟁력, 정책 대응의 성과, 나아갈 길 이런 걸 한번 좀 한번 그 제시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1000회 때는 우리 내부 교수뿐만 아니라 가령 김태일 교수나 문명재 교수 같은 이제 서울대 외에 다른 분야의 다른 곳에서 아주 맹활약 중인 그런 분들도 모시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중구 교수님 같은 분도 토론자로 모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좀 뒤집어 보고요. 뭐 부동산 정책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그런 일종의 축제 향연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번 1000회를 많이 주목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999회 정책지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